저도 이제 87년도부터 북한 문제를 해서 지금 이제 37년째 한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대부분 이제 뭐 비슷하게 한국을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, 그렇지만은 어떤 단서를 가지고 확대 경험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연륜도 쌓였고, 꼭 뭐 스모킹건 첩보가 없더라도 전체 흐름과 맥락을 보면 볼 수 있다. 그리고 혹시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충분히 어떤 논리적 근거라든지 화두는 될 수 있다, 또 아이디어는 될 수 있다.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글도 쓰고 뭐 이런 강연도 가끔 하고 오늘부터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러는데, 정말 제가 꼭 이번에 이제 연말부터 연초까지 굉장히 놀랐습니다. 제가 북한을 그래도 명색이 37년을 보고 있는데 놀랐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글을 쓰는 거 보면은 뭐 김정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, 어떤 선제적 이기 관리를 해야 된다, 뭐 여러 지금은 훈련 단계가 아니고 실전 단계다,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,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여러 발제도 하셨지만은 참 김정은이가 이렇게까지, 저는 이제 김정은 대부라는 책도 쓰고 사실 그때 이야기할 때만 해도 그 김정은에 대해서 콤플렉스, 야망, 성부사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김정은은 뭐 콤플렉스냐, 또 무슨 야망이 있냐, 대전략이 있냐, 무슨 성부사냐, 김정은을 너무 좋게 봐주는 거 아니냐, 이랬지만 지금 다 차근차근 드러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김정은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, 제가 3번을 놀랐습니다. 김정은의 2개 국가력을 나오고 나서. 왜 놀랐느냐?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. 준비는 하고 있고 지구도 많이 나타났거든요. 저는 이제 거미줄을 쳐놓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징후들이 걸립니다. 제가 따라다니고 뭐 첩보를 우리 현직에 있을 때까지 누가 안 주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거미줄을 쳐놨기 때문에 저한테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보통 전문가 분석도 하는 것도 참고도 하고, 또 다른 이런 뭐 별로 중요시 안 하는 이야기도 하고, 이래서 제가 글로도 정리해서 뭐 이제 나올 것 같은데, 제가 한 10가지 사례를 지구 같은 이런 것도 뭐 각 개인으로 쓰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까지 종합적으로 나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. 저는. 그런 게 김정은보다 한 수 내가 못하구나.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만성도 하고 그래서. 그런 사례가 지난번 2013년도에 장성택이를 처형할 때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. 장성택이라 그러면은 정말 김정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고 언젠가는 처단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. 개인적인 감정, 콤플렉스 이런 차원에서 권력 부도는 당연하고요. 언젠가는 처단하는데 저렇게 빨리 하나? 대단한 놈이구나. 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. 그때 그렇게 한번 놀랬고, 두 번째는 우리 한류에 대해서 우리 알지자님께서 제가 이제 북한의 내부를 중심으로서 보고 있다는데, 저는 전반적으로 봅니다. 전체적으로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, 여러분의 심리들도 자기 속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누구나. 그럼 가장 위기를 느끼고 불안하게 느끼는 게 누구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것을 오래 봤습니다. 이렇게 저는 이제 김정은이가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 청년 세대, MZ 세대구나. 그간에 뭐 많은 분석도 있고 그건 굉장히 롱 스토리지만, 가장 지금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 한류에 대한 위기의식이 너무 큰 걸 보고 느꼈습니다.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경법부터 다 해서 조치를 하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, 뭐 요즘 속대 이야기에서 김주의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.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다른 사람들은 뭐 후계적으로 보는데, 저는 뭐 제가 뭐 틀려도 좋으니까 저는 고웃음 치고 있는 사람인데요.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MZ세대의 관점, 어떤 자기 자식마저도 활용하는 그런 관점,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너무 위기의식이 크다는 걸 보고, 김정은도 사람이구나.
또 이런 것도 느꼈죠. 반대로. 세 번째 같으면은 제가 놀란 거는 뭐 이거는 잠깐 제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김정은의 심리를 계속 본 것들이 다 맞아들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러고 거기에 좀 더 확실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버지를 넘어서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김정은이 속으로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자기 아버지를 누워서 침 뱉게 하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. 근데 가장 내 거로도 하면 김정은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저는 아버지다는 게 제 지론인데 그 아버지를 넘어서서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까지 미워하는 그걸 또 표시할 수 있는까지 자기가 이제 승부수를 던지고 있구나. 한참 젊은 나이에 집권해서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를 말하면 한 4기 대통령을 하고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겼구나. 아, 이놈 잘 다뤄야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. 막 이렇게 해서.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임정혁 이사장님이 그 오물폭탄 이야기했는데 참 신선한 발언이 그런 쪽에 우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김정은을 상대해야 되지. 뭐 국제법을 위반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김여정이한테 뭐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리 오면 표현의 자유 이럴 때 국제법이면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상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그 대북 전단이나 이런 것도 그동안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얼마나 수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했겠습니까? 검토회의도 하고 점검회의도 하고 막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점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하나를 가지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제가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해야 될 텐데 원론적으로만 가고 있다는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. 만약 오늘 폭탄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5월 24일 날 군 총참모부 이래가지고 군 정치국 회의에서 군 총참모부 보고를 받고 현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? 그 다음날 국방성 부상이 오물폭탄을 내리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럼 오물폭탄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군, 외교부, 통일부, 국정원, 언론 총방위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. 바로. 근데 제고 대응했는 게 보면은 국제법 위반이다. 뭐 이런 거거든요. 아니죠. 저는 차라리 대범하게 우리 84년도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이 수해물자를 줄 때 정말 그 한 해 전에 아웅산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정말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 때 참고 있는데 그 수해물자 준다 해서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래 받자. 받아. 뭘 주는지 이게 역발상을 했듯이 저는 요번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분명히 올 텐데 우리도 받자. 대신에 이렇게 오물을 보내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. 너들이 주장하고 싶은 걸 보내라. 우리 혹시 누가 주셔서 초콜릿 먹을 거 있는 너들 제품 만든 거 보내라.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보내겠다. 이렇게 해서 상황을 완전히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 국면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인데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보면.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정부를 뭐 어떤 잘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. 뭐 문제에서. 근데 요건 저는 오늘 폭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이거를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은. 표현의 자유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. 오늘 폭탄. 이거를 이렇게 대응해서 되겠냐. 그런데 이건 어떤 언론이나 국내에서 대응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민사회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. 특히 우리 정태인 대사님도 와 계시지만 외교부나 이런 데서 전방위적으로 뭘 해야 될 사안이에요. 정말 이거는 뭐 바로 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좋지 논의하고 있겠죠. 뭘 할지 뭐 이렇게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막 국민들 불안감해하는 뭐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뉴스 보기가 저걸 털고 있으면 왜 저런 이야기만 자꾸 나오지?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래서 뭐 내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종인 이사장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까 좋은 이야기도 하시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
이제 어차피 발제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또 하면 될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발제자님께서 어떤 전체 그 정말 북한 정권 79년사 전체를 하여튼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이번에 더욱더 감명을 받았구나. 그런데 이제 유사점이라든지 뭐 차이점 이런 걸 정리하실 때 너무 어떤 단정적인 용어를 쓰시지 않나. 이렇게 보면은 뭐 통일전선 전술을 경시한다. 뭐 게릴라전이 거점이 전무하다. 뭐 유흥정치를 경시한다. 뭐 통일전선 공작을 배제한다.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어차피 문제가 지금 완급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표현들은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오물폭탄이나 풍선 이런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.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다음에 두개 국가론의 이제 배경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분야는 제가 아까 반동사상 문화 배경을 이야기하고 제가 특히 이제 내부를 이야기한다니까 제가 강조를 드린 거.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. 전체적인 그 구도가 그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거래를 안 하더라도 중국하고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모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겼다. 핵 보유로 가면서 그럭저럭 버티게 하자. 이게 두 번째는 정말 세대를 못 다루겠다. 법을 가지고 사용을 시키고 해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아주 원천적으로 적을 만들어버려서 적하고 내통하는 간첩이고 무조건 사형이죠. 이거. 무조건. 법을 넘어서서 이거는 뭐 건접을 못하게 하려는 아주 뭐 정말 극약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를 넘어서서 이제 할아버지까지 넘어서서 자기가 꿈꾸는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.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는 모르지만 자기는 한번 거기를 가보겠다는 그런 정말 지도자의 그 야망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. 이런 측면을 제가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